네네. 아까처럼 화면 여기서 화면 2를 공유했거든요. 이거 옮기셔야 돼요. 아, 아직이요? 지금 새로 접속하시는 거 아니죠? 그냥 네. Slide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세계 뇌기능 매핑학회 브레인 매퍼스 오브 투마로 BMT 한국어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최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OHBM BMT 세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2023 OHBM Multilingual Kids Live Review event. Today's session is bilingual in French and English. Any children and parents are welcome to join us today and have fun. I am Kang Ju Lee, one of the organizers of this event. Every year, the OHBM Diversity and Inclusivity Committee organizes this event in person at the annual meetings and across the globe, either in person or virtually. In a 1-hour session, the presenter will first talk about the latest research on the human brain, about 10 to 15 minutes. Then, during the Q&A time, kid reviewers who have already teamed up with a mentor and reviewed the manuscript in advance will ask questions to the presenter. Everyone in this room can also raise your hand and ask questions. After about 20 minutes or more of Q&A, the kid reviewers will make a short speech about the work and their decision on the publication of this article in Frontiers for Young Minds, which is a unique scientific journal targeting young readers. Today, we also have a short green art craft activity at the end of this session. This year, we host 18 one-hour sessions in 12 languages to connect the scientists of today at OHBM to children all over the world, the scientists of the future. Starting with our first session in Spanish in May, we have continued the series of events in 12 languages across the globe and met roughly more or less than 1,000 children speaking different languages. Please enjoy some pictures from the events this year. 네, You can also check our homepage and YouTube playlist if you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se events. 네, 이거는 2023년 Finally, let me introduce our kids review organizers and the French session team. 네, 이거 2023년 내용이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오늘 진행되는 내용은 여기서 소개해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함께하게 될 텐데요. 먼저 20분 동안은 여기 계신 전지현 교수님께서 이제 디지털 시대 건강한 뇌발달을 위해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면은 발표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하고 싶은 관련된 얘기들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끝나면은 이 발표 내용을 다른 어린이들한테 소개해도 괜찮을지, 과학 잡지에 실려도 괜찮을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투표를 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손을 들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게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15분 동안은 이제 같이 퍼즐 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뇌 모양으로 관련된 이제 퍼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하고 이제 오늘 이 행사는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전지현 교수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사용이 우리 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최신의 뇌 영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개해 주실 거고요.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요즘에는 이제 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우리 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지금 영어 사용하는 어린이가 있나요? 여기 영어밖에 그러면 오늘은 네. 그냥 한국어 네, 세션으로 한국어 버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전지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뇌과학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행사를 기획한 OHBM 다양성위원회 DIC 분들과 그리고 KHBM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 행사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 뇌기능 매핑 학회는 신경 영상을 이용해서 뇌를 회부학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국제 학회입니다. 한국에는 대한 뇌기능 매핑 학회에서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열리는 2024년 OHBM에 전 세계에서 지금 3,000명이 넘는 뇌과학자들이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의 뇌과학자 연구자들을 위한 한국어 세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현재의 뇌과학자인 저하고 그리고 미래의 과학을 이끌어 나가게 되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청소년 참가자분들과 소통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오늘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뇌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뇌과학 연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 이전에 뇌과학 연구 해보셨던 분 혹시 계세요? 혹시 들으셨던 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뇌과학 연구도 다른 과학 연구랑 비슷합니다.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관찰하면 좋을지 열심히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구를 정리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저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발표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고 그 발표가 여러분들께 인정을 받고 이 연구는 충분히 좋은 저널에 실릴 수 있는 발표될 수 있는 연구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 이후에 자기의 연구 논문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진은 피너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1848년에 당했던 사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분은 철도 공사를 하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폭발물이 터지면서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쇠 막대가 여기 광대뼈 안쪽을 통과해서 이 바깥에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 사고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이런 사고를 통하면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그다지 크게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물론 눈이 한쪽이 이제 장애를 갖게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고 이후에 성격이 바뀐 것 같고 굉장히 난폭해졌고 뭔가 그전에는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걸핏하면 화를 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이 잘 살고 죽은 이후에 연구자들이 이 사람의 두개골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UCLA 연구팀이 이 두개골의 복원 영상을 만들어 봤더니 이 눈알 바로 뒤쪽에 있는 안화 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손상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쪽 부분을 다치면 사람의 성격이 바뀌고 행동도 조금씩 바뀌고 그렇구나. 뇌의 어떤 부분이 다치면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부분은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뇌가 손상된 다음에 사후에 뇌와 행동을 이제 관련시켜서 보고자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뇌를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뇌를 관찰하려면 살아있는 생물을 찍는 것처럼 살아있는 뇌를 찍고 싶어 하겠죠. 뇌 영상이 뭐냐면 여기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뇌 구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뇌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뇌는 뇌 기능을 나타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조금 더 좀 덜 자세하게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더 자세하게 보이는 쪽은 뇌 구조지만 기능은 그때그때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이제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수치화해서 저기 색깔을 입힌 것인데요. 이 사람의 뇌는 지금 전두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으면서 시각 피질 쪽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고 전두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연구자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뇌 영상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 뇌 영상은 병원에 있는 MRI 기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MRI 기계는 굉장한 자기장을 가지고 사람의 뇌 안에 있는 그 연부 조직의 MRI를 통해서 연부 조직의 이제 활성화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조직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요. MRI 기계에서 뇌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사진들을 찍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저희가 MRI 기계 혹시 이제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MRI 기계 속에 들어가서 찍게 되는데 저쪽에 보면 그 약간 투구처럼 생긴 애가 헤드 코일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걔를 이제 머리에 이렇게 쓰면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머리에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저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얻게 되고 그 신호가 바깥에 있는 연구자들한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 영상을 찍을 때 그냥 단순히 한 면만 찍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 앞에서 뒤 이렇게 세 가지 축에서 여러 각도로 뇌 영상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앞에서 봤던 다양한 이제 3차원의 뇌 영상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급하고 빠르게 뇌 영상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뇌 영상이라는 걸 이렇게 얻고 뇌 영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유추를 할 수 있구나, 추론을 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디지털 시대의 건강한 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고 어디서든지 이제 게임도 하고 재미있는 영상도 이제 시청을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클릭 몇 번만 하면 금방 친구들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사용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뭐 누구야 핸드폰 그만해라 해도 바로 핸드폰을 딱 닫을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종종 겪게 되죠. 그럴 때 근데 그 엄마가 한 번, 두 번 불러서 이제 말을 안 듣는 경우 말고 정말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도 내가 말을 들을 수 없다. 핸드폰을 그만하는 게 조절이 안 된다.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나을까요?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똑똑하고 지혜롭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뇌 발달 상황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뇌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뇌에 많이 변화를 겪고 있고 전두엽, 이 머리 앞쪽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결정이나 판단이나 추리나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아주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하는 전두엽 피질 같은 부분들은 감정을 관리하고 결정을 내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뇌는 다 성장하고 끝이 아니라 거의 20살, 거의 30살이 될 때까지도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참거나 우리가 하기 싫은 거를 꾹 참고 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거나 이해하거나 반응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두엽을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들의 뇌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감정들을 이렇게 조절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태어나서 걸음마 떼고 말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였던 어떤 되게 폭발적인 학습에 대한 부분처럼 지금 여러분의 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기가 걸음마 떼고 말하고 책 읽고 그럴 때는 엄청 기쁜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청소년기 때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잘했다라는 말씀을 좀 안 하시기는 합니다. 그건 좀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잘 지켜나가고 보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달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성했던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들이 이제 재정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밑에 이제 제가 꽃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는 꽃이 막 피어나고 담장이 막 피어나는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는 쓸데없는 가지들을 잘라내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가지가 될 부분들, 중요한 연결이 될 부분들을 잘 가꾸어 가면서 성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스마트폰 안에서의 상황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노란색인지 연결성을 보시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는 별로 없죠. 그러다가 한 6살 때는 굉장히 연결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계속 연결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한 10살이 넘어가고 한 12살 정도 되면 연결이 많이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2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지치기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잔가지를 치는 시기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하루 평균 8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거나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하거나 하는 인터넷 시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유튜브에 접속해서 88%가 쇼츠를 본다고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시청하는 시간이 2분에서 1분으로 줄었고요. 반면에 시간은 2.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은 반으로 줄었는데 보는 정보는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들을 머리에다가 막 여러분들이 우겨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어떤 책을 10시간 동안 읽어야 되는데 그 책을 거의 2시간 동안 훅 읽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하는 부분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청소년들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이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고 이게 스크린 사용 시간이 늘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스크린 시간 사용이 늘은 거를 해외에 있는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규모 뇌발달 연구인 ABCD 프로젝트에서 1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그 뇌 영상을 찍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처음 생각했던 거는 스크린 사용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패드도 괜찮고 PC도 괜찮고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오래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뇌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야. 혹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연구자들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스크린 사용이 긴 것과 오래되거나 스크린 사용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것과 뇌 연결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기 사용이 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것은 연구마다 혹은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어느 대상군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부정적 그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다른 이제 어른이나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아이들보다 청소년군에서 굉장히 과의존되는 과의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청소년들이 사이버 언어 폭력이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을 겪어봤다,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 이 스마트폰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서 우울감이 많이 보고가 됐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과의전 자가 진단 척도를 보면 대부분의 척도가 어떤 척도냐면 그냥 많이 사용했다라는 질문보다는 일상생활이 어렵다. 스마트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 조절해도 잘 안 된다. 조절하려고 마음 먹지만 자꾸 실패한다. 이런 이제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항들은 사실은 행위 중독
하고 많이 겹치는 그런 증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연구에서는 뇌 조절 능력이 저하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을 보이는 군과 그렇지 않은 일반 사용군을 비교한 저희 팀 연구에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뇌의 기능적 연결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뇌의 기능성이 어떤 것이냐면 뇌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연결하는 그 통신 네트워크와 비슷하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망하고도 비슷하고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하고도 뇌의 연결성이 비슷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태그를 하나씩 갖고 오셨죠. 주의 집중, 변화 탐지, 멍 때림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나눠드렸어요. 주의 집중을 들으신 분. 주의 집중. 자, 번쩍 들어주세요. 변화 탐지 들으신 분. 오, 변화 탐지 많이 들었네요. 멍 때림 들으신 분. 그러면 주의 집중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주의 집중 너무 조금인데? 아까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예, 이렇게 분산돼서 잘 들었네요. 자, 제가 그러면은 이제 주의 집중은 집중하면 손을 드는 거고, 멍 때리면 멍 하면 손을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변화 탐지하면 변화라고 하면 변화 탐지에 손을 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딱 2번밖에 안 할 거예요. 자, 집중, 멍, 변화, 멍, 집중, 변화. 예, 이렇게 손 들었죠. 근데 자기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 들었나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도 같이 들었을까요? 멀리 떨어지고, 그쵸? 멀리 떨어져 있고, 심지어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나랑 같은 거에 반응해서 손을 들은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주의 집중과 변화 탐지와 멍 때림이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 주의 집중이 우리 머리 네트워크, 우리 뇌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 중에 하나예요. 주의 집중은 Central Executive 펑션을, 그러니까 중앙 집행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고요. 변화 탐지는 Salience 네트워크라고 해서 외부의 어떤 나한테 조금 필요한 자극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보는 미어캣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멍 때림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쉴 때 활성화되고 있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행 네트워크, 현저성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러한 네트워크가 우리 머릿속에서 중요한, 우리 뇌에서 중요한 네트워크 3종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네트워크가 약해지거나 혹은 과도하게 강해지거나 하면 우리가 조절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어떤 자극에 민감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연구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뇌 연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조절과 외부 자극에서의 보상이 얻게 되면 그 보상을 평가하는 안화 전두엽과 중대상 피질 그리고 측좌핵이라는 뇌 영역 3가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에 참여해준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친구들 38명, 그리고 스마트폰을 그냥 일반적으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을 그냥 보통 사용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랑 잘 같이 오셨을 거예요. 그런 청소년 42명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글자라도 써놨는데, 제가 했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단순히 시간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조절이 되지 않고 이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내가 자꾸 엄마 아빠랑 싸우고 학교 생활할 때도 문제가 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고 그런 증세까지 느껴지는 그런 청소년들은 감정 조절과 관련된 아까 피너스 게이지가 이렇게 손상됐었던 OFC, 그 다음에 대상 피질 간의 기능성 연결성, 그리고 OFC하고 측좌핵 사이의 기능성 연결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조절을 잘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전두엽과 다른 영역 간의 연결성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제가 빨간 줄로 표시를 해놨는데, 보상에 관련이 있고 보상에 되게 민감하고 보상을 굉장히
보상 물질이 그러니까 보상의 어떤 외부적인 보상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끼리는 서로 굉장히 많이 더 강력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너무 그 보상에 민감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너무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살펴봤는데요. 바로 그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못하게 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그 과민해지는 반응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봤습니다. 해서 봤더니 인터넷을 금단 증상이 혹시 뭐 담배나 술을 해보신 어른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렇게 중독 물질이 끊어지면 느껴지는 불안이나 불편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금단 증상이 높은 친구들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했고, 그리고 이런 금단 증상이 높을수록 안화 전두엽과 보성 중추의 뇌 연결성이 감소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는 친구들일수록 안화 전두엽과 보상 중추의 뇌 연결성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정말로 그 전두엽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 좀 손상이 되고 그 부분이 손상이 되고 연결성이 감소를 하니까 더 내가 조절을 못하게 되고, 조절을 못하니까 더 연결성이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연구는 여기 계신 최지현 선생님이 한 연구인데요. 주의력과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주의 집중하는 부분이 프론탈 파리에탈 부분들을 연결하는 센트럴 이그제큐티브 펑션을 하는 기능인데, 걔가 이제 중전두회가 프론탈 쪽이고 내측 측두엽이 이제 측두엽 영역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주의 집중하고 잘 처리하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네 둘이 쉬운 과제를 할 때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가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되려 어려운 과제를 할 때는 더 많이 연결성이 다운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잉 활성화가 또 하나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연구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포인트는 사실 조절을 하는 힘이 약해진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기 뇌하고 행동의 이런 발달을 이해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청소년 혼자 혹은 청소년과 부모 두 사람 이렇게가 아닌 우리의 뇌와 행동과 그리고 이 환경을 둘러싼 모든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에서 얘기하는 최하된 인지적 접근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단순히 나의 마음을 돌아볼 때 나 마음 하나가 아닌 나와 그 상대방 그리고 주변에 둘러싸인 환경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 발달을 위해 무엇을 이제 생각해야 될까? 제가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찾아 나가려고 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부분의 인지입니다. 그걸 잘 해야지 외적 자원과 내적 자원을 잘 이용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 운동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신체 운동을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절하게 신체 운동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은 아직 없지만 하이스쿨에 가서라도,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돼서도 계속해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뇌 발달에 있어서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적절하게 잘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을 둘러싼 이제 주변의 좋은 환경들로부터 지지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생각해보자고 했었던 똑똑한 스마트폰 사용법은 무엇일까? 건강한 뇌 발달을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알려고 우리가 왔잖아요. 단순히 스마트폰을 안 하고 싶어서 여기 오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단순히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많이 생각해 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스마트폰 규칙을 세우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체 활동과 운동을 하시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스마트폰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러한 시간에서 자기가 기억에 남는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는 것, 경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 없이도 엄마랑 아빠랑 혹은 친구들이랑 이러한 활동을 해봤더니 너무 재밌고 좋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소년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스마트폰 사용을 자기가 스스로 점검을 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원, 자기의 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그런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도 같이 이제 마음에 갖고 계셔야 될 부분들인데 이 자녀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지켜보는 것이 되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만 스마트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되죠. 같이 가족들이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에 따라서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다 AI 시대고 디지털 시대고 이렇게 다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제목처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있을 저희 공개 강좌인데 내일 6시부터 8시까지 공개 강좌가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하시게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네. 만약에 어른들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만약에 좀 안 좋은 모범을 보이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도 규칙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른들이 안 좋은 모범은 모범이 아니니까 어른들이 안 좋은 행동을 보였을 때는 그 집안 분위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태도가 불량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거나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어른들도 되게 당황하거든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부모님들에게 그 행동을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부모님들은 충분히 수용하고 같이 대화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근데 무조건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닌지요? 그럼요. 무조건 안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저는 무조건 안 한다고, 이제는 무조건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혹시 그리고 발표하실 때 썼던 자료가 핸드폰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 33명 그리고 스마트폰 과다 의존군 33명을 비교하셨던 게 있었는데 혹시 그 시간의 기준이 어떻게 되고 저희가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폰 과다 의존에 의해서 뇌 기능이 떨어지려면 혹시 어느 정도 시간에 스마트폰을 써야 그렇게 되는 건지
그 안 나와 있어서 혹시 그거에 네. 대해서 알려주실 예, 수 있으세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순히 스마트폰을 사용 시간으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과의존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과다 사용이나 시간만 많은 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지 않고 내가 스마트폰 때문에 얼마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나에 더 많이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보여드렸던 척도인데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척도라는 것을 저희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없으면 안절부절하고 초조해진다.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이건 역책점인데 없다.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역대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마트폰 때문에 내 일상생활이 얼마나 망가졌다라는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컨트롤 못하는 상황, 로스 오브 컨트롤이 되면 그 부분 자체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지킬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상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상태라서 단순히 시간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스마트폰이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3개로 나눠졌거든요. 아까 네. 혹시 그 3개 말고 다른 부분은 영향 안 미치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전두엽 아까 전두엽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상 피질, 그 다음에 측좌핵 이렇게 약간 보상이나 그 다음에 변화를 탐지하는데 외부 보상을 탐지하는 영역을 좀 포커싱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어디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관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할 때 스마트폰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걸로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조금 더 청소년 여러분들이나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어떤 뇌 영역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좀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없나요? 예. 마지막으로 누가? 네, 마지막으로. 네네. 아까 질문이 다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그 다이어그램 부분에 네. 뭐 Z는 뭐 -6이나 네. 그런 어려운 약간 어려운 심볼 같은 게 맞아요. 많았는데 있었어요. 그런 게 혹시 뭔지 알려주실 수 그게 어디 있으시나요? 있었더라? 여기 있어요? 그 안에 다른 있었어요? 예 여기요. 여기 어디? 네. 눈을 좋아라. 이 Z-이거 우리가 뇌 영상을 아까 얻을 때 세 가지 축에서 얻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되게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위아래, 앞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얻어요. 왼쪽 오른쪽이 X축에서 왔다 갔다 우리 함수 배웠죠, 여러분들. 함수. 예, 우리 함수 잘 알아야지 뇌가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공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X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른쪽 왼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Y축은 사실 여러분들이 Y축을 위아래로 보시겠지만 내 영상에서는 Y축을 앞뒤로 봅니다. 앞에 뒤에. 약간 비행기 조종석하고 약간 비슷해요. 왜냐면 3차원이기 때문에. Z는 뭐냐면 이 머리는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보는 머리 모양이거든요. 제 머리를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여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이는 그 머리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위에서 아래를 보는 머리 모양이기 때문에 Z축이 위아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Z-6 하면은 저 같은 이제 뇌과학자들은 Z-6이면 Z0이 한 요 정도니까 거기서 조금 밑에 내려가는 뇌 영역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제가 어디 위치했는지 표시를 할 때 그걸 씁니다. 만약에 이게 정보가 없으면 여기가 어디쯤인 거야? 여기야 라고 약간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 영상에서 X축, 그다음에 Y축, Z축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3차원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펑셔널 MRI를 얻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3차원 이미지를 시간축에 따라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차원 이미지를 해석하게 되십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네,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투표 네.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이 발표 내용을 다른 어린이들한테도 소개를 해도 괜찮을지, 잡지에 이제 실려서 소개를 해도 괜찮을지 찬성하시는 분들 이제 투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찬성하시는 분, 있어야 되나요? 저는? 네? 저는 눈 감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솔직하게 이 연구를 잡지에다 실어도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되게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퍼즐 맞추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퍼즐 사진을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이제 이 한 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 앞에 나와서 같이 바닥에서 한번 같이 맞춰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퍼즐 맞추기 할 건데 여기에 모여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직 맞추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맞추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앞으로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퍼즐 맞추기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을 한 1분 동안 저희가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그림을 저희가 없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퍼즐을 가지고 이 모양 그대로 맞출 건데 저 뒤에 계시는 분이 또 같이 도와주실 거여서 너무 어렵지는 않을 거고 우선은 1분 동안 이 그림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보고 있을게요. 요거는 이제 뇌 그림이고 요게 뇌 생긴 모양이어서 요 뇌 생긴 모양대로 한번 퍼즐을 맞춰볼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1분 타임워치로 잴게요. 1분만 하고 그게 원래 그렇게 한대요. 네, 그래서 같이
아이고. 던지지 마시고 잠깐만. 그림 잘 보셨을까요? 잘 보셨어요? 그럼 이제 저희 그림 내릴게요. 그럼 이제 여기 퍼즐 가지고 한번 맞춰볼게요. 다 같이 도와서 맞춰주세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똑같은 색인 게 연달아서 2개까지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초록색이 3개가 연속적으로 쭉 될 수 없고 똑같은 색깔이 2개씩 연속이 될 수 있어요. 같은 게 2개씩 연결될 수 있어요. Thicker lines are the outline of the brain. So I think the easiest way to do it is to start with the corners and then use the thicker line to draw the outline and then fill in after. Thicker lines? So see that there's like thicker lines, that's the outline. It's the contour. And then the thinner is inside. Does that make sense? Okay, okay. And it's always easier to start at the corners.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굵은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아웃라인이어서 그거 먼저 맞히는 게 쉽고 그래서 굵은 선들이 밖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아웃라인을 먼저 맞추는 게 쉬울 거예요.
저희 위로 다 올라가서 같이 앉아서 사진 하나 찍을게요.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친구들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스마트폰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나가실 때 조그만 노란색 봉투 안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조금 챙겨 넣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시면 되고, 혹시 오늘 서티피케이션을 못 받으신 분들은 주소하고 이름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